저는 올해 72세가 된 김순자입니다. 1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외아들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에서 아들 부부를 불러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네요. 처음에는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좋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집을 아들네에게 내어주고 저는 2층의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넓은 거실과 주방은 모두 아들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매달 아들에게 주는 생활비는 150만 원. 아들의 월급으로는 주택 대출금과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말에 제 연금과 평생 모아온 저축을 조금씩 보태왔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35년간 근무하며 모은 돈과 남편의 사망 보험금까지 그 모든 돈은 오직 아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쓰였습니다. 손주의 학원비와 피아노 학원 월 회비가 올랐다는 말에 묵묵히 돈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랐습니다. 사돈댁은 1년에 2번 생일과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고 손주에게 용돈 5만 원을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며느리는 친정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고급 레스토랑에 모시고 가 정말 고상하고 멋지세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 또 그 옷이에요? 머리 모양도 너무 촌스러워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래도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3년 전 사돈댁이 은퇴하면서 아들 부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꼭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도 아깝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제 생일은 어땠냐고요? 어머니 생신이셨어요? 죄송해요. 바빠서 케이크도 못 샀네. 어머니는 나물 좋아하시잖아요. 라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손주 운동회 때의 일은 제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이 자리가 특등석이에요. 우리 손주가 더 잘 보일 거예요.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를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는 저쪽에 서서 보세요. 자리가 부족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손주의 밝은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집안일도 불공평하게 분담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어머니가 오는 날에만 직접 요리했습니다. 엄마가 오실 때는 제가 요리해야죠 라고 말하며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어머니 저녁은 아직이에요? 배고파요. 아침밥도 좀 더 일찍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식사, 빨래, 청소, 점심 준비, 장보기, 저녁 준비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은 기름지고 맛이 너무 진해서 건강에 좀 나빠요 라고 투덜대면서도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아들 부부를 보며 저는 씁쓸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도 150만 원만 부탁드려요. 손주 학원비가 30만 원 더 필요해요. 계속되는 돈 요구에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친정어머니께는 손주에게 어린애들한테 용돈을 많이 주면 교육에 안 좋아요 라며 1년에 10만 원 정도만 용돈을 주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어머님은 교육관이 정말 뚜렷하고 훌륭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집을 리모델링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어머니 방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게 하고 싶어서요. 어머니 방 옆에 있는 방을 리모델링하면 어떨까 싶어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떠
어머니, 혹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좁은 방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국 2층 구석에 있는 가장 작은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도 제가 부담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어머니 명의잖아요. 당연히 어머니가 내셔야죠. 완성된 며느리의 어머니 방은 제 방보다 3배나 더 넓었습니다. 그러나 사돈댁은 지난 2년간 딱 3번만 그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소개할 때도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장모님이세요. 전직 은행원이셔서 아주 현명하시고 총명하십니다. 아들은 장모님인 사돈댁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소개할 때는 아,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마치 덤처럼 느껴지는 소개에 저는 슬펐습니다. 그래도 피가 이어진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내 사랑을 알아주겠지. 이런 헛된 기대를 품고 살았지만 그 기대는 지난밤 아들의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은 마침 어버이날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올해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내일 장모님이랑 점심 먹으러 가기로 했어. 아들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내일 근사한 프랑스 식당을 예약했어. 어버이날 특별 코스래. 좋네. 장모님이 좋아하시겠다. 아들도 빙그레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며느리가 불쑥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내일이 어버이날이네요. 어머니는... 저는 순간 기대했습니다. 아, 못했어.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 아들이 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더 충격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멋지세요. 품위도 있고 교양도 있으시고. 며느리가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같이 있으면 즐겁고 존경스러워. 어머님은 우리한테 간섭도 안 하시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니까 진짜 가족 같아. 진짜 가족? 피가 이어진 저는 그러면 뭐란 말입니까? 마침내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보다 장모님이 더 소중해.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시잖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엄마는 솔직히 짐이야. 짐? 15년 전 남편의 장례식에서 엄마는 제가 지켜줄게요 라고 말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돈은 고마운데 그것 말고는 솔직히 빨리 편해지고 싶어. 아들은 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돌려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넘어선 일종의 깨달음이 저를 감쌌습니다. 아, 나는 피로만 이어진 ATM 같은 존재였구나. 돈만 빼가는 편리한 지갑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제 예상치 못한 아들 부부는 당황해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너희 속마음을 듣게 돼서 오히려 고맙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턴 여러모로 바뀌게 될 거다. 바뀌다니 뭐가요? 며느리가 불안한 듯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방으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늘 하던 아침 준비 대신 저는 다른 중요한 용무가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20년 지기 지인인 이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서요. 오늘 중으로요. 제 진지한 표정을 본 변호사는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난밤의 일을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말, 피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들의 논리, 그리고 제 결심을 말이죠. 그랬군요.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아니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진심을 듣게 되어 오히려 후련해요. 저는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2억 5천만 원 전부를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아들에게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유류분만 주시고 단 1원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따라 아들은 전체 유산의 4분의 1, 즉 6,250만 원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나머지 1억 8,750만 원을 교사 시절 인연을 맺었던 한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챙기며 사는 그 아이들이 이 돈을 가장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제가 죽은 후 아들 부부가 이 집에 계속 살지 못하도록 집을 팔아 현금화한 뒤 그 돈 역시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했기에 아들 부부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제 의지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그 아동복지시설에 들렀습니다. 저를 알아본 시설원장은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라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원장에게 유언장과 기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원장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저 혹시 제가 봉사활동으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정오쯤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 부부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아침밥도 안 해놓고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용무가 있어서 다녀왔다. 너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제 차가운 대답에 아들 부부는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앨범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뭘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제 방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리 중이다. 이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있어. 저는 손주가 7살 때 찍은 사진을 한 장 들고 말했습니다. 이거 너희에게 줄게. 나한테는 더는 필요 없는 물건이라서 말이다. 피만 이어진 관계잖아라는 뜻을 알아차린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은행에 갔습니다.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보통예금으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생활비는 제가 직접 관리할 생각입니다. 아들 부부를 위해 더는 돈을 쓸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 가족을 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며느리가 좋아하는 달걀찜, 손주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스테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손주들은 기뻐하며 맛있게 먹었지만 아들 부부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아주 특별한 날이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기념비적인 날이거든.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나 유언장을 작성했단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숟가락이 멈췄고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거란다. 아들이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유언장 내용은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의 예금이 있다. 그 돈 전부를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 네? 네? 농담이시죠? 아들 부부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저는 유언장 사본을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적힌 그대로다. 아들에게는 유류분인 6,250만 원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전부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한다.
아들이 서류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6,250만 원? 겨우 이것만요?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난밤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피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지?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기로 했어.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극단적이라고? 엄마보다 장모님이 소중하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데?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타인에게는 유산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게 너희 아니었니? 저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제발이라며 매달렸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15년간의 헌신을 무시한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 그리고 내가 깜빡한 게 하나 더 있네.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 지원도 일절 없을 거야.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렀습니다. 그건 안 돼요. 주택 대출금은요? 그건 장모님한테 부탁하면 되겠네. 너희한테는 소중한 분이라며. 그분이라면 넉넉하게 주시겠지. 아니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일해서 벌면 되잖니. 제 비아냥거림에 아들 부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유언장에 적힌 대로 내가 죽으면 팔아서 아동복지시설에 기부될 거야.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글쎄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란다. 그날 밤 아들 부부는 밤새도록 저에게 빌었지만 15년간 짓밟힌 제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2억 5천만 원을 노리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밥 차릴게요. 청소도 제가 할게요. 그러나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난 이제 너희에게 타인일 뿐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할 이유는 더는 없단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지 3개월 후 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반면 아들 부부의 생활은 피폐해졌습니다. 매달 150만 원의 지원이 끊기자 주택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학원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날 아들은 저에게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들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야. 하지만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단다. 서로 독립적인 어른으로 지내자. 아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혹시 후회하진 않으세요? 저희를 버리고 돈을 기부한 것을요. 저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전혀 후회하지 않는단다. 너희의 그 냉혹한 말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행복을 찾지 못했을 거다. 72세가 된 지금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 부부의 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제가 피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인 순간 제 삶은 비로소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